저희 오늘 발표는 업스테이지와 네이버 커넥트 재단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부스트 캠프 1기를 수료하신 미니언즈 팀의 발표입니다. 2021년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 법률문서 요약 기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셨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미니언즈 팀은 부스트 캠프 1기에서 만나서 팀을 꾸리셨는데요. 강민용, 배아라, 우수지, 이현규, 정익표 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은 이현규 님께서 대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참여자분들께서는 발표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바로 채팅으로 남겨주시고요. 준비된 발표가 끝난 후에 Q&A 시간에 모두 답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규님, 그럼 오늘 준비하신 발표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번째 업스톡 발표를 맡은 이현규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늘 부스트 캠프 그 이후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부스트 캠프 수료 이후에 인공지능 온라인 경지대회에 참여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여기서 1위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대회의 솔루션과 부스트 캠프에서의 경험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회 참여까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대회에서 제시한 과제에 대한 설명과 저희 팀의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부스트 캠프에 대한 간략한 후기로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미니언즈는 부스트 캠프 AI 테크 1기 수료생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부스트 캠프에서 제시하는 모토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한 성장 커뮤니티인데요. 이 모토처럼 저희는 수료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 외에도 다양한 도전을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는 팀입니다. 다음은 대회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자 하는데요. 이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한 대회였습니다. 경진대회를 통해서 기술력을 보유한 팀이나 벤처기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사업화까지 선발되는 경우는 약 3억 원가량의 사업화 지원금을 제시하는 대회였습니다. 경진대회의 과제는 인공지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제시했었는데요. 저희는 이 대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서 저희의 기술을 적용해보고 실력을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당 대회는 총 10개의 세부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저희 팀은 NLP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연어 처리 분야 과제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률 문서 요약 과제를 선택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텍스트 요약이 요새 핫한 연구 분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광받는 태스크를 통해서 조금 더 배우고 한층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태스크는 이전에 저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태스크였기 때문에 저희의 실력을 검증해보기에도 적합한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선택한 법률 문서 요약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제를 한 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문서의 원문을 가장 잘 나타내는 3개의 문장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과제의 추진 배경이나 활용 가능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제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요약 태스크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생성 요약과 추출 요약을 구분인데요. 생성 요약은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태스크로 소스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당 의미를 보존하는 요약문을 생성하는 형태의 태스크입니다. 이에 반해서 추출 요약은 소스 텍스트로부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스팬을 추출하는 형태입니다. 추출한 스팬을 이어붙이는 것을 통해서 요약문을 구성하는 형태의 태스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제에서는 스팬을 하나의 문장 단위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법률 도메인의 문서가 주어지고 해당 문서의 정보를 잘 요약하고 있는 문장 단위의 스팬을 추출하는 태스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과제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는 hit rate인데요. 이는 모델이 추출한 요약 문장과 정답 문장의 일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리콜과 유사한 형태의 매트릭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해당 과제는 반드시 3개의 문장만을 예측하도록 문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는 트루 포지티브의 개수를 3개로 나누어서 스코어를 계산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매트릭이라는 점입니다. 예시를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0번부터 15번까지의 인덱스를 갖는, 즉 16개의 문장을 갖는 문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문서의 정답은 다음과 같이 라벨링 되어 있습니다. 13, 14, 15. 이는 13, 14, 15번 인덱스를 갖는 문장이 문서의 정답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모델이 13, 15, 11과 같이 값을 예측했다면 해당 스코어는 0.66에 해당하는 점수가 계산되게 됩니다. 즉 정답으로 제시된 3개의 문장을 정확히 찾아내야 하는 형태의 과제라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테스트셋의 구성이 3대 7인 것을 감안해서 퍼블릭 스코어뿐만 아니라 일반화 성능을 확보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제공된 데이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률 문서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에게 주어진 데이터는 이제 모두 판결문, 그 중에서도 판결 요지에 해당하는 문서였습니다. 판결 요지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서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동일한 구조를 정형적으로 갖고 있는 문서 데이터이기 때문에 통일된 방식의 전처리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굉장히 소수의 분들만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듯 법률과 관련된 도메인 지식 없이는 어떤 판단을 내리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미스레이블드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면 데이터 클렌즈 작업을 수행했을 텐데요. 무엇이 미스레이블드된 거인지조차 파악하기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미를 변화시키는 형태의 전처리나 데이터 클렌즈와 같은 전처리는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정량적인 특징입니다. 우측에서 트레인 데이터의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약 24,000여 개의 데이터가 저희에게 주어졌고요. 데이터의 구조는 총 3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ID는 각 문서의 고유 번호에 해당하며 아티클 오리지널은 법률 문서에 해당하는 원문이 한국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각 문서 내의 문장이 구분되어서 들어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익스트랙티브 컬럼은 정답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각 문서마다 총 3개의 정수값을 가지고 있고 이 정수값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덱스 번호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13, 14, 15번의 인덱스가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각 문서 내에 문장의 개수가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시면 대체로 10개 이하의 문장을 지니고 있으나 최대 50개의 문장까지 지니는 문서가 존재했습니다. 과제 요구사항은 문장의 개수와 상관없이 반드시 3개의 문장만을 추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문서가 많을수록 정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저희는 고려했습니다. 다음은 베이스라인입니다. 저희 베이스라인도 제공이 되는데요. 이는 하나의 문서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티클 오리지널이 주어져 있으면요. 이런 문서 데이터는 각각 문장의 단위로 구분된 형태로 구성됩니다. 이 문서를 모델에 입력할 수 있는 형태로 전처리하게 되는데요. 이때 토크나이징은 문장 단위로 수행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좀 이해하기 쉽도록 디코딩해서 표시를 했는데요. 아래와 같이 각 문장이 CLS 토큰으로 시작해서 SAP 토큰으로 끝나게 된다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토크나이징된 문장을 이제 이어 붙여서 하나의 샘플로 구성하게 되는데요. 즉 하나의 문서가 하나의 샘플로 구성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서 구성한 샘플은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인 버트의 인풋과는 사뭇 다른데요. 각 문장 앞에 CLS 토큰이 추가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샘플을 버트의 인풋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버트를 활용한 샘플은 각 토큰이 인베딩된 형태를 갖게 됩니다. 모든 토큰을 활용하지 않고 이제 CLS 토큰만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CLS 토큰에 해당하는 이 CLS 토큰이 문장 단위의 의미를 담은 토큰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의 문장이 있는 경우에는 10개의 CLS 토큰만 활용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LS 토큰은 리니어 레이어와 시그모이드로 이루어져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0과 1 사이의 로직 값을 얻어내게 됩니다. 이 로직 값의 의미는 해당 문장이 요약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률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는 요약문에 해당하는 3개의 문장만이 1의 레이블 값을 갖게 되고 나머지 문장은 0의 레이블 값을 갖게 됩니다. 로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약문에 해당하는 로짓은 최대한 높게, 아닌 경우는 최대한 낮게 나오도록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알 수 있었던 점은 이 태스크를 결국 센텐스 레벨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환원해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 주어진 베이스라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해 나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적용한 아이디어와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략의 모토는 최대한 다양한 실험입니다. 컴피티션의 특성상 앙상블은 기본적인 디폴트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앙상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조의 모델과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팀원이 각자의 실험 계획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양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단일 모델의 성능인데요. 저희는 단위 모델의 성능과 깊이를 위해서 실험 내용을 상세하게 공유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저희 팀의 노션 페이지 중 하나인데요. 이처럼 각 팀원이 아이디어와 가설, 결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모든 팀원이 각자의 실험에 깊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약 2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으나 정말 많은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고 또한 성능이 좋고 다양한 구조의 모델이 개발될 수 있어서 앙상블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만한 아이디어는 전처리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베이스라인은 하나의 문서를 한 개의 인풋 샘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서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요. 버트의 경우 최대 맥스 랭스가 512 토큰까지만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서의 길이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에 어노테이션 되어 있는 숫자는 중앙값을 표시한 겁니다. 트레이닝과 테스트 모두 약 50%의 데이터가 512 토큰을 넘어가는 길이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저희는 이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문장이 10개가 있는 문서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512 토큰보다 짧더라도 트렁케이션이 발생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전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문서 내에 문장의 개수만을 고려해서 각 문장의 토큰 맥스 랭스를 제한합니다. 문장의 개수가 10개니까 각 문장별로 줄 수 있는 맥스 랭스는 최대 51까지가 되고요. 이때 50일보다 긴 문장은 정보가 잘리게 되어 있고 짧은 문장은 오히려 토큰이 남게 돼서 패딩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로 다음과 같은 전처리 방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문서의 문장 개수뿐만 아니라 문장의 길이까지 고려하여 토큰이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길이에 따라서 문장의 맥스랭스가 차등적으로 부여가 되고 이를 통해서 512 이하의 토큰을 갖는 문서는 정보의 손실을 아예 없앨 수 있었고 이것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에도 각 문장의 동일한 비율로 일정 비율을 손실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전처리 방법은 꽤나 좋은 성능을 보여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마스킹 기법입니다. 일부 토큰을 드롭하는 방식의 아이디어이고 저희가 부스트 캠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도 활용해서 성과를 거뒀던 아이디어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시됐습니다.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태스크는 문장 단위의 분류입니다. 즉, 문장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문장의 의미가 내부에 있는 한두 단어의 유무에 따라서 과도하게 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일부 단어가 가려지더라도 해당 문장의 의미에 동일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로버스트한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정 기준으로 토큰을 마스킹하는 학습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전처리 단계에서 적용해서 구현을 했는데요. 샘플 구성 시에 특정 기준에 따라서 K개의 어절을 마스킹하도록 코드를 설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는데요. 일종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효과입니다. 매 학습마다 마스킹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문장이더라도 모델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보고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로버스트한 모델을 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델링 아이디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버트썸 익스트입니다.
이 모델은 우측 상단에 있는 논문에서 제시된 모델입니다. 한때 CNN-DM 벤치마크에서 소타를 달성했던 논문이며 저희의 태스크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학습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24,000여 개로 비교적 적은 양인데요. 이런 적은 양에도 적합한 형태로 적은 파인 튜닝만을 제한하고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의 구조는 우측의 피겨와 동일합니다. 점처리 방법은 앞서 살펴본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각 문장 앞에 CLS 토큰이 부착되고 또한 세그멘트 인베딩의 값도 조정해서 이 CLS 토큰이 해당 문장의 의미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샘플을 버트에 입력해서 인베딩 시킵니다. 버트를 통과한 전체 토큰 중에 CLS 토큰의 인베딩 벡터를 선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셀프 어텐션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연산은 앞의 연산과 다르게 문장 레벨의 인베딩 벡터만 활용되게 됩니다. 즉 문장 사이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연산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문서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문장 사이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인베딩 벡터를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로직 값을 얻게 됩니다. 이후 저희의 태스크에 적합하게 로짓이 가장 높은 3개의 문장을 선별하고 이를 예측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구현한 모델을 통해서 저희는 굉장히 큰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었고 이 논문은 저희 솔루션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버트썸 익스트 모델을 통해서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모델은 이를 조금 더 저희의 과제에 적합시키고자 제안된 모델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매트릭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문장의 개수가 많을수록 정답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후보군이 생기는 것이고 고려해야 하는 문장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려해야 할 문장을 사전에 좀 거르고 후보군을 축소할 수 있다면 이러한 현상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비교적 중요한 문장들만이 후보로 선택된다면 어텐션 레이어에 대해서 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문장 간의 관계만을 고려하면 조금 더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으리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구현한 모델은 우측의 피겨와 같습니다. 이제 버트를 통과해서 클래시피케이션, CLS 토큰의 인베딩 벡터를 얻는 부분까지는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이 레이어를 통해서 각 문장의 중요도를 스칼라 값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값들을 활용해서 K개의 문장을 선별할 수 있었는데요. 선별되지 않은 문장의 CLS 토큰을 헤딩 토큰처럼 0의 값으로 마스킹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전체 CLS 토큰을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인풋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앞에 있었던 이 선별 과정과 마스킹 덕분에 선별된 K개의 CLS 토큰만이 연산에 참여하는 형태가 됩니다. 저희는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장의 개수가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강건한 모델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센텐스 에버리지 모델입니다. 앞선 실험을 통해서 저희는 센텐스 레벨의 인베딩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문장 단위의 정보가 잘 인베딩 되는 것이 성능과 직결되는 핵심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센텐스 레벨의 인베딩을 더 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 우측 상단에 있는 논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해당 논문도 부스트캠프의 프로젝트 당시에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던 논문이기도 하고요. 이 논문에서는 CLS 토큰 외에 일반 토큰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델의 피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까지의 모델을 생각해 보면 CLS 토큰만 활용할 뿐 나머지 토큰을 활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모델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가장 아래에 버티를 통과할 때만 활용될 뿐 그 이후에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죠. 저희는 이런 점에 착안해서 해당 토큰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먼저 버트를 통과한 모든 토큰의 인베딩 벡터를 얻습니다. 이후 각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 토큰들의 인베딩 벡터를 에버리지 분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토큰 개수에 무관하게 특정 차원의 센텐스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이것을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해당 정보를 한번 가공하게 됩니다. CLS 토큰에 해당하는 인베딩 벡터는 별개의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정보를 가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문장의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두 벡터를 컨캐네이션해서 하나의 센텐스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얻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듯 일반 토큰이 이 벡터를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저희는 CLS 토큰을 활용할 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버트썸 논문에서도 문장의 인베딩을 잘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장의 인베딩에 더 다양한 정보를 추가하고 또 문장 인베딩에 집중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모델은 버트 with 서머라이저입니다. 이 모델은 우상단에 있는 논문과 유사한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먼저 요약문에 해당하는 문장은 문서 전체의 인베딩과 의미적으로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벡터 공간에서 문서 전체와 요약문은 거리가 가까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요약문은 문서 전체의 정보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의미적으로도 당연히 유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문서 전체의 인베딩 벡터를 구하는 방향으로 실험을 진행하다가 생성 요약문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성 요약을 통한 요약문과 각 문장의 어텐션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정답 문장에 해당하는 문장들은 유사도가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고 아닌 경우는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다음과 같이 구현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데이터에는 생성 요약에 해당하는 골든 텍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포도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요약문을 생성했습니다. 모델에서는 이제 두 개의 버트를 배치했는데요. 새롭게 추가한 버트에서는 새로 생성한 요약문을 인베딩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요약문의 인베딩 벡터는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해서 일종의 쿼리 벡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기존 문서의 문장들은 이전과 동일한 구조로 버트를 통과하고 CNS 토큰만을 선별하게 됩니다. 이후 각각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키 벡터와 밸류 벡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얻어진 쿼리 키 밸류 벡터를 활용해서 스케일드 업 어텐션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연산을 통해서 각 문장이 요약문과의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 모델은 생성 요약문이라는 새로운 추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고 다른 형태의 연산을 제안해서 모델의 다양성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원 센텐스 버트 with LSTM이라는 명칭을 붙여보았습니다. 저희는 앞선 전처리 방법을 통해서 정보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니 길이를 고려해서 샘플을 구성하더라도 버려지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버트의 구조상 한 번의 인풋은 512 토큰을 넘길 수 없는 제한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버려지는 정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성능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모델의 구조는 우측과 같은데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연산 과정을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부터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하나의 문서를 하나의 샘플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내에 있는 각 문장을 하나의 샘플로 구성했습니다. 각 문장을 하나의 샘플로 구성함에 따라서 문장에 따라 최대 512 토큰의 길이를 제공할 수 있었고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n개의 문장을 가진 문서는 위와 같이 n개의 샘플이 됩니다. 이를 일종의 배치의 형태처럼 묶어서 버트의 인풋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저희는 최대 50개의 문장을 가진 문서까지, 데이터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했기 때문에 해당 사이즈는 50으로 정했습니다. 센서의 형태로 표현을 하자면 50 곱하기 510 형태의 인풋 샘플이 구성된 것입니다. 이제 버트를 통과한 이 각 샘플의 CLS 토큰은 해당 문장의 정보만 포함할 뿐 문서 혹은 다른 문장 간의 관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형태가 됩니다. 이 상태만으로는 해당 문장이 문서 내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갖는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형태의 인풋을 다시 구성합니다. 각 문장의 CLS 토큰의 인베딩 벡터를 추출해서 랭스 축으로 이어붙입니다. 텐서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 배치 사이즈는 1이 되고 랭스 축은 50이 되면서 히든 사이즈를 갖는 형태의 3차원 텐서의 인풋 샘플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인풋 샘플을 ByLSTM의 인풋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각 문장의 인베딩은 순서 정보가 고려될 수 있고 또 문서 내에서의 각각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로짓은 문서 전체에서 각 문장의 중요도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저희는 문장의 길이가 긴 데이터에 대해서도 강건한 모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엘렉트라와 LSTM을 활용한 모델인데요. 이 모델이 제한된 이유는 앙상블 때문이었습니다. 앙상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백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백본만 변경하여 학습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엘렉트라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며 확인을 해보니 모델의 복잡도에 따른 이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에 뒤에 LSTM을 붙인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다양성을 더욱더 늘릴 수 있었고요. 이런 모델 외에도 저희가 베이스라인에서 100분만 다른 것을 활용하는 등의 좀 다양한 모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다양한 모델들을 앙상블하여서 최종 결과를 구성했는데요. 앙상블에 활용할 모델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삼습니다. 먼저 다양성입니다. 모델의 구조가 다양할수록 동일한 데이터로부터 서로 다른 특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전략을 구성한 이유도 이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능입니다. 앙상블에 참여하는 모델의 성능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성능을 스레즈홀드로 정하고 이 성능을 넘어가는 모델에 대해서만 앙상블 후보로 채택했습니다. 마지막은 재현 가능성인데요. 이 대회는 스코어를 재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제한 사항 중에 하나가 학습 시간으로 최종 결과를 만드는데 총 35시간까지만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모델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다양한 후보 모델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앙상블을 진행을 했는데요. 앙상블의 방법도 두 가지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는 카운트 베이스드 방식입니다. 일종의 하드보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의 예시처럼 각 모델이 14라는 예측값을 총 4번 예측한 경우에는 4의 값을 할당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로 제안한 방식은 importance based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순서 정보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각 모델의 로짓 값이 높은 순서대로 저희가 인덱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나올수록 더 높은 확률 값을 가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덱스 15번을 예시로 들어보면 가장 높은 로짓을 얻은 것이 2번, 두 번째 로짓을 얻은 것이 1번입니다. 총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14보다 더 높은 임포턴스를 갖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카운트 베이스드 방식이 좋은 성과를 냈고 최종 결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매트릭을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학습 시에도 이런 순서에 대한 정보를 유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구상에서 시도하지 못한 내용인데요. 먼저 Back Translation Augmentation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기법인데요. 기존의 문장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의미는 유사하지만 다른 형태로 표현된, 즉 패러프레이징 되어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적은 데이터를 증강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 어그멘테이션을 추가할 경우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등의 시간도 들고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학습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재현성과 관련된 이슈가 예상되어서 이 부분은 해당 저희 솔루션에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클루 로보타인데요. 다양한 백본 중에 로보타 모델을 활용하고자도 했습니다. 클루 팀에서 제안한 로보타 모델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요. 해당 모델에서 예상치 못한 이슈가 발생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패드 토큰을 정의하는 코드에 오류가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클루팀에 이에 대한 이슈를 건의했고 해당 부분의 오류가 수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계획 일정 내에 이루어지진 않아서 해당 모델은 저희 솔루션에 포함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스트 캠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어느 정도 전적으로 부스트 캠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스트 캠프에서 얻었던 지식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런 팀을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부스트 캠프의 자랑을 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컴피티션 형태의 프로젝트 경험입니다. 다양한 태스크에 대한 컴피티션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실험과 전략을 설계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정말 큰 성장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데이터를 실제로 핸들링 해보거나 AI 모델링에 대해서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컨텐츠인데요. 진짜 정말 좋은 강의와 실습 자료들을 통해서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부스트 캠프 이전에 딥러닝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대단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강의를 진행해 주시는 강사님들뿐만 아니라 멘토님들까지 정말 대단한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또 성킴리의 홍보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부스트 캠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마지막이 제일 좋았는데요. 이런 커뮤니티를 가질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부스트 캠프를 통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정말 멋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진짜 많은 자극도 받을 수 있고 나 혼자라면 할 수 없었던 성과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외에도 수려한 많은 분들이 팀을 이뤄서 많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좋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부스트 캠프를 운영하는 모든 분께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저희 팀원들과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규님 발표 감사하고요. 이게 일기를 수료한 분들로부터 뭔가 부스트 캠프의 자랑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니까 되게 좀 뿌듯한 마음이 드네요. 자, 이거 일단 아까 김지은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채팅창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으실 거고,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처리 과정에서 문단 내 문장 길이를 고려해 전처리를 했다고 하셨는데, 참고하신 기존의 방법론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길이를 고려할 때 각 문장의 길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실제로 코드를 작성한 저희 팀원이 답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민용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미니언즈 팀 강민용이라고요. 네, 우선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그 입력 길이의 제한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토큰의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하나였고요. 이제 태스크 특성상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더큐멘트 하나를 이제 버트의 인풋으로 제공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각 문장이 갖는 토큰의 개수에 비례하여 문장의 토크나이저의 맥스 랭스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손실되는 정보를 최소화하고자 했고요. 이 외에도 문서의 정보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더큐멘트 하나를 이제 두 개의 인풋으로 나누는 방식도 진행했고요. 또 각 문장별로 인베딩을 진행하고 문장 단위를 이제 버트 인풋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진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부스트 캠프에 일기를 하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기를 하실 분의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부스트 캠프에서 팀원들을 구하셨다고 하셨는데 원래 같이 협업하던 팀원들과 같이 나가신 건지 아니면 경진대회를 위해서 새로 팀원을 구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원래 협업하던 팀원도 있고 새로 같이 하게 된 팀원도 있고요. 부스트캠프 나중에 하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되게 활발하게 교류가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과만 계속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게 있는데 같이 나가실 분이 있으면 되게 다들 적극적으로 저희는 참여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안영진님께서 트레이닝은 NSML 상에서 진행한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NSML과 같은 다른 GPU를 사용하진 않았고요. 저희는 콜앱 프로 환경에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다, 다들 각자 콜앱 프로 환경에서 했습니다. 네. 혹시 또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혹은 이제 이렇게 1위를 하신 미니언즈 팀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편하게 말씀 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
오늘 발표해주신 형규님 외에 다른 미니언즈 팀원분들의 소감이나 약간 뭔가 이기생들에게 얘기해보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우님께서 팀명을 미니언즈로 정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하다. 저도 이거 좀 궁금해요. 저희 팀원들이 소감을 준비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가 저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요. 미니언즈로 결정한 이유는 저희 팀의 이제 귀요미인 민용님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고요. 저희는 사실 이전에 팀을 구성했을 때도 팀에 저희 팀원의 이름이 들어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전에는 티미쿄라는 이름으로도 활동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번 이름은 민영님의 이름으로. 네, 맞습니다.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습관 만들기 님이 다음번 부스트 캠프 AI 테크 코스에 어떤 과정으로 선발되셨는지. 취업 KDT랑 일반 선발 중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뭐 어떤 점을 어필해서 선발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원래 전공이 컴공이신지, 뭐 이런 것들 좀 어떻게 하면 부스트 테크 AI 테크 코스 함께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건 좀 개인적인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씩 답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KDT 과정으로 이제 합격을 했었고 어떤 점을 어필했는지는 그냥 이 딥러닝에 관심이 있고 내가 이거를 앞으로의 업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적중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제 전공은 굉장히 생뚱맞은 철학을 전공을 했고요. 완전 비전공자였어요. 비전공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딥러닝이네요. AI 부스트 캠프를 통해서. 경진대회에 제출하게 되는 최종 선물의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각 경진대회마다 이제 제출하는 폼을 아마 정해 줄 것 같아요. CSV 형태로 각 테스트 아이디에 대한 값을 예측하는 형태로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이슨 파일의 형태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부분은 그냥 각 대회마다 그냥 다르다?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여태껏 했을 때는 통상 CSV와 제이슨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문장 토큰 길이가 512보다 짧은 경우에도 길이를 조정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원래 베이스라인 상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정보가 잘릴수록 안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512보다 짧은 경우에 오히려 패딩을 줘서 512에 맞춰서 인풋을 구성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도 이어서 질문이 있는데 박다님께서 콜앱 프로로 했을 때 파인 튜닝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는 어떻게 하셨는지. 실제로 저희가 부스트 캠프를 수행할 때는 진짜 좋은 GPU를 24시간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끝나자마자 저희가 콜앱 프로를 써야 하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실제로 오래 걸렸고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긴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재현성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진대회를 진행한 주최 측에서 주관 측에서 어떤 스펙의 GPU로 학습을 진행할 거니까 이거에 대한 스펙을 계산해서 여러분이 재현성을 생각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 저희 재범님께서 협업은 온라인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뭐 카페 같은 곳에 모여서 좀 오프라인으로 만나셨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이게 여러 팀원이 함께 하다 보면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올 때 어떻게 조정하고 선택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협업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가장 많이 활용한 플랫폼은 게더타운을 제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게더타운을 다 같이 모여서 필요할 때 이제 음성으로도 연락을 하고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발표에 포함되어 있던 노션 페이지를 좀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각자 팀원들이
구상하고 있는 가설이나 아이디어 등을 노션을 통해서 공유를 했고요. 해당 의견에 대해서 서로 디스커션을 나누고 좀 실험 계획이 서게 되면 각자 실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의견을 조율할 필요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각자 실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형태여서. 온라인 환경을 아주 잘 활용을 하셨네요. 네. 재범님께서도 대단하다, 멋지다라는 멋진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전재열님께서 여러 실험을 많이 하신 점이 인상 깊었는데 단일 모델 기준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은 어떤 것이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R분의 성과를 낸 거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다들 굉장히 비슷비슷한 성능을 가졌었는데 실제로 이제 앙상블 할 때 엄청 큰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일단 질문에 답변을 하려면 뭐가 제일 좋았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요. 혹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안녕, 저는 미니언즈 팀의 정익규라고 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던 것은 논문 기준에 이제 버트썸 모델을 그대로 차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고, 아까 형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모델들도 그거와 거의 유사한 성과를 보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김보성님께서 데이터셋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상황이었는데 마스킹 이외에 별도의 데이터 오규멘테이션 효과를 내주는 방법 없이 오버피팅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 발표의 내용에 있었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효과는 저희가 더 주고 싶었는데 데이터 자체를 증강하는 방법은 그 학습 재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실제로 진행하지는 못했고요. 오버피팅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희가 러닝레이트 스케줄링을 조금 다르게 잡았어요. 예를 들면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이제 아래쪽은 굉장히 낮은 LR 값을 주고 위에 이제 초기화되어 있는 새로 파인 튜닝한 레이어들이 좀 학습이 잘 될 수 있도록 원래 좀 LR 값을 다르게 설정했던 것이 있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체 모든 모델이 적은 데이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좀 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블릭 데이터가 3에 불과하고 이제 퍼블릭 데이터가 7이었어가지고요. 일반화 성능을 좀 잡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성능을 좀 유심히 봤던 점, 이 오버피팅을 잡을 수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나님께서 팀워크가 엄청 좋으신 것 같은데 비결이 뭔지 궁금해하십니다. 글쎄요. 그냥 저절로 팀워크가 좋아졌나요? 뭐부터 좋아졌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어서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 답안이네요. 정희태님께서 이제 제가 데이터에 대해 자세히 보지는 못했으나 여러 전문적인 용어와 숫자 등 여러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을 모두 토큰화하였을 때 완벽하게 되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불완전한 토크나이제이션이 어텐션을 거치면서 중요한 요소로 측정되어 모델 아웃풋으로 나왔을 난관이 존재했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법률 문서다 보니까 이제 토큰화 했을 때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진행하려던 계획이 Don't Stop Pre-train이라는 논문인데요. 이제 타트랑 마트 방식을 적용해서 이제 해당 태스크 도메인에 나타나 있는 언어들을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세컨드 프레이즈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방식인데 저희가 2주라는 시간 동안 조금 짧아서 시간이 그래서 적용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모델의 성능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적용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박종원님께서 모델 중에 알버트 모델 구조를 활용한 모델이 있었는데 이 모델에서 CLS 토큰은 FCN 라이어를 각각 통과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문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레버리지 하셨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이 모델을 제안했던 아라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답변이 네. 가능할까요? 들리실까요? 네, 잘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지금 사용되고 있는 센텐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토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 문장마다 길이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벡터로 만들기 위해서 에버리지 풀링을 거친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종원님 혹시 답변이 충분하였을까요? 자, 이제 준비하신 시간이 저희 유라님께서 주신 미션을 한 번씩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름이 나와 있어서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민용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짧은 소감을 말씀드리면, 네, 사실 저는 이제 제 소감보다 이제 이 캠퍼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네, 곧 하실 분들에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5개월이라는 과정이 짧지 않고 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접하실 텐데요. 이제 진행하시면서 조금 힘든 순간도 이제 순간순간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옆에 계시는 동료분들과 함께 진행하시면 이제 같이 성장하는 멋진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이제 순간순간은 힘들지만 이제 수리하고 나서 다시 이제 저를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는 거를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은 그냥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좋은 말씀을 이렇게. 다음은 이제 배아라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부스트 캠프를 통해서 결국 좋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약간 이야기하는 이 전체적인 과정이 되게 즐겁게 느껴져서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아서 정말 좋은 팀원들이랑 함께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수진님 부탁드릴게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저도 전공을 하긴 했는데, AI를 제대로 접해본 거는 부스트 캠프 통해서 처음 접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강의와 실습 환경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지만, 무엇보다 매일 피어 세션 진행하고, P스테이지에서도 팀원들과 팀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혼자 공부할 때는 얻지 못한 다양한 인사이트나 동기부여로 가장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이 대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AI 대회 활동도 팀을 꾸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기 분들도 부스트 캠프 활동 열심히 하시고 좋은 분들 많이 만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익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제 소감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기 캠퍼들 분들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중간중간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때 보통 같이 어렵고 같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팀원분들과 같이 잘 진행한다면 이기도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분들이 많이 좀 계신 것 같아서 다들 이제 물론 이 시간이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협업하고 공유하면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이 미니언즈 팀의 소감이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이제 1등을 축하드리고 네, 앞으로도 좀 다양한 대회 많이 나가시고 하면서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